너 때문이야! 어머, 안 돼! 시집 온 첫날, 시어머니가 내 밥그릇을 집어서 찬장 안에 넣어버렸다. 며느리가 뭔데 같이 앉아. 그게 시작이었다. 옆에서 시누이는 한술 더 떴다. 무심한 남편 나는 갓난아들을 품에 안고 맹세했다. 그리고 30년이 지났다. 30년을 나는 그 집에서 밥그릇을 숨기는 사람 곁에서 살았다. 그리고 30년 후 그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다. 파란만장했던 그 시절 그게 내 삶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돌아보며 말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사연 많은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원래 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 충청도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나 박순옥에게 인생의 목표란 그저 좋은 남편 만나서 따뜻한 밥상 앞에 마주 앉는 것이었다. 거창한 것도 아니었다. 아버지가 새벽같이 일어나 논으로 나가시고 어머니가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에 잠을 깨고 밥상 앞에서 형제들이 옥신각신 웃음꽃을 피우는 그 소박한 풍경. 가난했지만 외롭지 않았고 부족했지만 서럽지 않았다. 그게 우리 집이었고 그게 내가 아는 가정의 전부였다. 24세 지금의 남편 김철수를 만났다. 선을 통해 만난 사이였는데 첫 만남에서 그이는 말이 없고 듬직해 보였다. 번지르르하게 말 잘하는 남자보다 믿음직한 남자가 좋다는 어머니 말씀이 맞았나 싶었다. 넓은 어깨에 과묵한 눈빛, 악수할 때 느껴지던 투박한 손의 온기. 나는 그 손만 믿고 시집을 가기로 했다. 문제는 시댁이었다.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버스에서 내려 1시간을 걷고서야 닿았던 그 집은 내 친정보다도 작고 낡아 있었다. 마당 한켠에 장독대가 기울어져 있었고 부엌 천장엔 검은 얼룩이 피어 있었다. 그래도 나는 겁먹지 않았다. 가난이야 같이 헤쳐나가면 되는 것 아닌가. 내가 부지런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때의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땐 미처 몰랐다. 결혼식이 끝나고 시댁에 들어간 첫날 나는 아직도 그날의 공기를 기억한다. 늦가을이었다. 하객들이 돌아가고 남편은 친구들과 따로 술자리가 있다며 자리를 비웠다. 신혼 첫날 저녁 나는 난생 처음 시어머니와 단둘이 부엌에 남겨졌다. 어색함을 떨쳐내고 싶어 나는 먼저 손을 걷어붙였다. 어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그 한마디가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내 손을 탁 막으셨다. 아프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손길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됐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뻔히 아는데 뭘. 나는 어리둥절했다. 어떻게 아신다는 건지. 우리가 함께한 건 겨우 몇 번의 상견례가 전부였는데 시어머니는 설거지통에 손을 담그며 흘긴 나를 돌아보셨다. 친정에서 뭘 배워왔어, 도대체. 손은 왜 그렇게 가만히 들고 서 있어? 앞뒤가 맞지 않았다. 하지 말라고 막으신 건 당신이면서.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첫날부터 맞서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참으면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풀리겠지. 그 참으면 되겠지가 나를 얼마나 오래 갉아먹을지 그날의 나는 몰랐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나는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친정에서도 그랬듯이 일찍 일어나 밥을 짓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살금살금 부엌으로 내려가 쌀을 씻고 된장국을 끓이고 김치를 꺼내 밥상을 차렸다. 정성을 다했다. 손이 떨릴 만큼 긴장하면서도 반듯하게 그릇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놓았다. 아침상이 다 차려졌을 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다. 나는 기대했다. 아주 조금은. 하지만 시어머니는 밥상을 쭉 훑어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다. 국이 왜 이래? 간도 못 맞추네. 드시지도 않으셨다. 한 숟가락도. 그러더니 눈을 가늘게 뜨고 밥상 위를 다시 보셨다. 그릇이 왜 4개야? 우리 식구가 몇인데. 나는 그제야 알아챘다. 밥상에 놓인 4개의 그릇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그리고 내 것까지 함께 놓여 있었다. 뭐가 문제인지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게 어디가 잘못이란 말인가. 시어머니는 아무 설명도 없이 내 밥그릇을 들어 찬장 안쪽으로 밀어 넣으셨다. 며느리가 뭔데 같이 앉아. 다들 드시고 나면 그때 먹어. 가슴이 철렁했다. 수치심이라기보다는 당혹감이었다. 세상에 이런 집이 있다는 걸 나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시어머니는 매일 다른 방식으로 나를 저울질하셨다. 빨래를 널면 왜 이렇게 널어? 마당을 쓸면 저 구석은 왜 안 쓸어? 조용히 있으면 밥은 먹고 사냐? 무엇을 해도 틀렸고 무엇을 하지 않아도 틀렸다. 정답이 없는 시험을 매일 치르는 기분이었다. 여기에 시누이 미숙까지 가세했다. 남편보다 3살 위였던 시누이는 시집을 가지 않고 친정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나중에서야 이해됐다. 친정 어머니와 한편이 되어 살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시누이는 일주일에 3~4번씩 시댁에 들렀고 올 때마다 어김없이 어머니 귀에 무언가를 속닥였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면 어머니의 잔소리가 새로운 각도로 날아왔다. 내가 이 집 된장은 건드리지도 않는다며. 남편 양말을 세탁기에 그냥 넣는다고? 웃음이 해프다는 소리 들었어. 남 앞에서 그렇게 나대면 쓰나. 전부 시누이가 흘린 말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시누이가 부풀리고 가공한 말이었다. 나는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소리 없이 숨을 참으며 울었다. 남편에게 말하면 되지 않냐고 지금의 나라면 말하겠지만 그때의 나는 내가 더 잘하면 되겠지라는 생각 속에 갇혀 있었다. 부지런하면 되겠지. 더 싹싹하면 되겠지. 더 참으면 되겠지. 찬장 속에 밀려 들어간 내 밥그릇처럼 나는 그 집에서 천천히 지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지워짐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긴 거리가 어디인지 아는가? 부엌 문 앞에서 안방 밥상까지 딱 6걸음이었다. 나는 그 6걸음을 매일 아침 걸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리고 밥상보를 정성껏 덮어 안방으로 날랐다. 하지만 그 밥상에 내 자리는 없었다. 6걸음은 내가 걸어 들어갈 수 없는 거리였다. 차려주는 자와 먹는 자 사이의 거리. 가족과 가족이 아닌 자 사이의 거리. 나는 부엌에서 밥을 먹었다. 부엌이라고 해봤자 장판도 없이 시멘트 위에 비닐장판 한 장 깔린 찬 바닥이었다. 겨울이면 그 냉기가 엉덩이를 타고 등골까지 올라왔다. 나는 쪼그려 앉아서 밥을 먹었다.
아니, 먹었다는 표현도 과분하다. 때웠다. 안방에서는 매일 고깃국 냄새가 흘러나왔다. 돼지고기를 넣고 끓인 된장찌개, 소고기 묵국, 명절이면 갈비찜까지. 내가 새벽부터 손질하고 불 앞에 서서 끓여낸 것들이었다. 기름이 튀어 팔뚝이 벌겋게 달아올라도 연기에 눈이 매워도 꾹 참고 정성껏 만든 음식이었다. 그런데 그 음식들은 내 입으로 들어온 적이 없었다. 시어머니가 내 밥상을 따로 차리셨다. 아니, 차린다는 것도 맞지 않다. 내놓으셨다. 전날 저녁 남긴 쉰 김치, 아침솥 바닥에서 긁어낸 누룽지 한 덩이, 물기가 빠져 퍼석해진 찬밥. 그게 내 끼니였다. 처음엔 내가 잘못 이해한 건 줄 알았다. 시어머니가 워낙 살림을 아끼는 분이시라 남은 음식부터 처리하는 거겠지. 나는 스스로를 그렇게 납득시켰다. 하지만 착각이었다. 안방에서 밥을 먹고 나온 시누이 미숙이 가끔 부엌에 들러 내 밥그릇을 들여다보곤 이렇게 말했으니까. 에이, 또 그걸 먹어? 어머니도 참. 그 말이 조롱인지 동정인지 나는 끝내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다. 시누이도 알고 있다는 것. 모두가 알면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는 것. 남편은 어땠냐고. 남편은 몰랐다. 아니, 몰랐다는 게 더 편하니까 모른 척했다. 아침마다 안방 밥상에 앉아 어머니와 함께 밥을 먹고 출근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숟가락을 들었다. 찬밥은 이가 시렸다. 쉰 김치는 혀끝이 아렸다. 하지만 더 시리고 더 아린 것은 밥이 아니었다. 봄이 되면 좀 나을까 싶었지만 봄이 오면 봄대로 이유가 생겼다. 여름이면 여름대로, 가을이면 가을대로. 시어머니의 차별에는 계절이 없었다. 명절날 온 가족이 둘러앉은 밥상에도 나만 부엌 문 앞에 상 하나를 따로 받았다. 시댁 친척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나는 웃었다. 부끄럽지 않은 척, 서럽지 않은 척 웃었다. 그 웃음이 얼마나 비쌌는지 아무도 몰랐다.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봄, 나는 처음으로 일을 시작했다. 남편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살림이 되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손이 컸던 탓도 있었지만 애초에 시댁 자체가 빚이 있는 집이었다. 나는 입을 모아 읍내 장날마다 나물 장사를 나갔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산에서 캔 고사리, 직접 데친 도라지, 말린 취나물을 보자기에 싸들고 버스를 탔다. 처음엔 부끄러웠다. 시집온 며느리가 장바닥에 앉아 물건을 파는 꼴을 남들이 어찌 볼까? 하지만 부끄러움은 사흘을 못 갔다. 배고픈 것이 더 부끄러운 일이었고 자식에게 제대로 된 옷 한 벌 사입히지 못하는 것이 더 서러운 일이었다. 첫날 번 돈이 2,300원이었다. 그 돈을 쥐고 버스 정류장에 서서 나는 울었다. 서러워서가 아니라 이상하게도 기뻐서 울었다. 내가 번 돈이었다. 시어머니가 내놓은 찬밥을 먹고 번 돈, 찬 시멘트 바닥에 쪼그려 앉아 끼니를 때우며 번 돈. 그 2,300원이 내 손안에 있다는 게 그렇게 묵직할 수가 없었다. 나는 그 후로 악착같이 일했다. 장사가 없는 날엔 읍내 식당 주방 일을 나갔다. 설거지, 찬 만들기, 김치 담그기. 쉬는 날이 없었다. 손이 트고 갈라져서 밤이면 손가락 마디마디가 욱신거렸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돈이 모이면 남편 몰래 봉투에 넣어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다.
우리 가족을 위한 돈이었다. 언젠가 이 집에서 나가 전세방이라도 얻겠다는 꿈이라고 부르기에도 소박한 꿈이었다. 그렇게 2년을 모았다. 13만 원이었다. 지금 돈으로 치면 보잘것없어 보이겠지만 그건 내가 새벽마다 몸을 일으키고 손을 트게 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2년의 시간이었다. 그 돈이 없어진 걸 안 건 어느 가을날이었다. 장롱을 열었는데 봉투가 없었다. 처음엔 내가 잘못 기억하는 줄 알았다. 방안을 샅샅이 뒤졌다. 없었다. 손이 떨렸다. 혹시 도둑이 들었나 싶어 시어머니께 여쭤보려 부엌으로 내려갔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다. 미숙이 혼수가 모자란다고 해서 내가 좀 썼다. 태어나셨다. 죄책감 같은 건 없으셨다. 마치 당신 돈을 당신이 쓴 것처럼.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목구멍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게 말인지 울음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겨우 입을 열었다. 어머니, 그 돈은 제가 번 돈인데요.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다. 내가 이 집에서 먹고 자면서 번 돈이 내 돈이야? 이 집에서 나온 돈이지. 더 말하지 않으셨다. 더 말할 필요도 없다는 듯이 부엌으로 들어가 버리셨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굳어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처음이 아니었다. 내가 봉투를 새로 채울 때마다 시어머니는 조금씩 가져가고 계셨다. 얼마는 시누이 미숙의 혼수 비용으로, 얼마는 미숙이 남편이 차린다는 작은 가게 보증금으로, 얼마는 집안일이 있어서 2년치의 노동이 시누이의 새 출발 미천이 되었다. 시누이는 그해 봄 결혼했다. 예식장에 앉아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입장하는 시누이를 보며 나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트고 갈라진 손, 설거지통에 담가 불어터진 손, 그 손으로 번 돈으로 차린 혼수를 입고 걸어 들어오는 시누이를 보며 나는 웃었다. 울지 않으려고 웃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살면서 남편에게 처음으로 따진 날이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중간에 멈추고 숨을 고르고 다시 시작했다. 내가 어떻게 번 돈인지, 어머니가 어떻게 가져가셨는지, 시누이 혼수에 어떻게 쓰였는지 조목조목 말했다. 남편은 듣고 있었다. 나는 그 눈빛에서 잠깐 기대를 품었다. 그러다 남편이 입을 열었다. 어머니가 그럴 수도 있지. 가족끼리 도와가며 사는 거잖아. 5걸음이었다. 방안을 가로질러 남편에게 닿는 거리. 나는 그 5걸음이 갑자기 천리처럼 느껴졌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새벽마다 나가서 번 돈을 어머니가 마음대로 가져가신 거잖아요. 뭘 그렇게 따져. 어머니가 나쁜 뜻으로 하신 게 아니잖아. 나쁜 뜻. 그 말이 오래 머릿속을 맴돌았다. 좋은 뜻으로 내 돈을 가져가도 괜찮다는 건가? 선이라면 무엇이든 용납된다는 건가? 나는 더 말하지 않았다. 더 말해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다. 시어머니가 내 물건을 손댈 때, 시누이가 없는 말을 꾸며 어머니 귀에 넣을 때, 내가 아파서 누워도 부엌 일을 해야 했을 때, 남편은 매번 같았다. 어머니가 그런 분이야. 예전부터 그랬어. 참아. 그 세 마디가 남편의 전부였다. 방관. 가장 편리한 자리에서
가장 편리한 말을 고르는 사람. 나는 점점 남편에게 말하는 것을 그만뒀다. 대신 나는 밤에 울었다. 애들이 잠든 뒤에야 나는 내 것이 됐다. 부엌 바닥 혹은 화장실 타일 위에 쪼그려 앉아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놓고 소리를 죽여 울었다. 물소리에 내 울음을 섞었다. 누군가 들을까봐, 아이들이 깰까봐. 그런데 어느 밤이었다. 둘째 아이가 아직 돌도 안 됐을 때였다. 자다 깬 아이가 칭얼거리는 소리에 방으로 들어갔는데 불을 켜지 않아 어둑한 방 안에서 아이가 작은 두 손을 내밀고 있었다. 나를 찾는 손이었다. 보이지도 않는데 나를 향해 뻗은 손. 나는 그 손을 잡으면서 주저앉았다. 아이를 가슴에 안고 방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아이는 금방 잠들었다. 따뜻하고 작은 숨소리가 내 가슴팍에서 고르게 올라왔다. 아이 머리 냄새가 났다. 볕에 말린 솜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냄새. 나는 그 냄새를 맡으며 독해지기로 했다. 서럽다는 말은 이 아이 앞에서 하지 않겠다고. 억울하다는 말도 힘들다는 말도 이 아이가 커서 알아듣기 전까지는 삼키겠다고. 대신 악착같이 살겠다고. 이 집에서 굽실거리며 사는 꼴을 아이들 눈에 새기지 않겠다고. 내 자식들만큼은 절대로 단 한 번도 남의 눈치 보며 쭈그러들어 살게 하지 않겠다고. 그건 다짐이라기보다 서약이었다. 방바닥에 주저앉아 잠든 아이를 안고 한 서약. 증인도 없고 기록도 없지만 내 안에서 가장 단단한 자리에 새겨진 말. 나는 그날 이후로 울음을 줄였다. 아주 없애지는 못했다. 사람이 그렇게 되진 않으니까. 하지만 운다 해도 오래 울지 않았다. 울고 나면 일어섰다. 세수를 하고 손을 닦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다. 찬 시멘트 바닥에 쪼그려 앉아 쉰 김치를 씹으면서도 눈을 들어 부엌 문 너머를 봤다. 그 너머에 내가 가야 할 곳이 있을 거라고. 언젠가는 반드시. 시어머니는 그런 내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것 같다. 어느 날 밥상을 치우러 안방에 들어갔더니 시어머니가 시누이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다. 저 눈빛이 영 마음에 안 들어. 순한 척하면서 속에 뭘 품고 있는 것 같아. 나는 들은 척 안 했다. 그릇을 걷어 부엌으로 나왔다. 뭘 품고 있냐고. 맞다. 나는 뭔가를 품고 있었다.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의 미래였다. 언젠가 이 집에서 나가는 날이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오고야 말 어떤 날에 대한 예감이었다. 나는 그 예감을 가슴 가장 깊은 곳에 넣어두었다. 그리고 다시 설거지통 앞에 섰다. 삶이 바뀐 건 한순간이 아니었다. 드라마처럼 어느 날 갑자기 운명이 뒤집히거나 누군가 나타나 손을 내밀어 준 것도 아니었다. 그저 하루하루가 쌓였다. 버텨낸 날들이 켜켜이 쌓여서 어느 순간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달라져 있었다. 돌아보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내 인생이 그랬다. 남편과 헤어진 건 막내가 중학교에 올라가던 해였다. 이혼이라는 말을 꺼낸 건 나였다. 오래 생각했다. 아니, 오래 미뤄왔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날이 왔다고 하는 편이 맞겠다. 남편은 끝까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랐다. 떠나는 날까지도 그 눈빛은 같았다. 억울하다는 눈빛. 자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눈빛. 그게 어쩌면 가장 나쁜 종류의 사람이라는 걸
남편은 끝내 이해하지 못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법원 계단을 내려오던 날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배가 고팠다. 이상하게도 몹시 배가 고팠다. 근처 분식집에 들어가 순대국밥 한 그릇을 시켜 혼자 먹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갈 때 나는 그때서야 눈물이 났다. 서러움이 아니었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었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비로소 내 밥상을 내가 차렸다는 것. 내 앞에 놓인 국밥이 온전히 내 것이라는 것. 그날부터 나는 다시 시작했다. 가진 거라고는 두 아이와 이혼 합의금으로 받은 얼마간의 돈, 그리고 30년 가까이 부엌에서 갈고 닦은 손 기술이 전부였다. 나는 그걸로 시작했다. 처음엔 남의 식당에 주방 보조로 들어갔다. 나이 50에 가까운 아줌마가 보조 자리를 구하러 다닌다고 콧방귀를 뀌는 사람도 있었다. 상관없었다. 나는 어렵사리 자리를 얻은 그 주방에서 누구보다 일찍 나오고 누구보다 늦게 나갔다. 6개월 후 나는 그 식당에서 주방장이 되었다. 주방장이 된 날 저녁 퇴근하다 마트에 들러 소고기 한 근을 샀다. 집에 와서 미역국을 끓였다. 내 생일도 아닌 날에. 이유는 없었다. 그냥 먹고 싶었다. 내가 먹고 싶어서 내가 번 돈으로 산 고기로 끓인 국을 내 식탁에서 먹고 싶었다. 숟가락을 들면서 나는 어린 시절 시어머니가 내 밥그릇을 찬장 안에 밀어넣던 장면을 떠올렸다. 그리고 천천히 국물을 마셨다. 2년을 더 모아 작은 분식집을 냈다. 5평짜리 허름한 자리였지만 내 이름으로 된 가게였다.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오는 날이 이어졌다. 쉬는 날 없이 일했다. 손목이 아파서 찜질을 하면서도 주방에 섰다. 무릎이 시려서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고 나와서 칼질을 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예전엔 살아남으려고 일했다면 이제는 살기 위해 일하는 기분이었다. 전혀 다른 감각이었다.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다. 입소문이 났다. 가게를 넓혔다. 직원을 뽑았다. 또 넓혔다. 10년이 흘렀을 때 나는 읍내에서 2블록짜리 식당 건물의 주인이 되어 있었다. 박순옥 식당. 간판에 내 이름 석자를 달던 날. 나는 오래 그 간판을 바라봤다. 누가 보면 별거 아닌 간판이라 하겠지. 하지만 내겐 달랐다. 박순옥이라는 이름이 이 세상에 당당히 붙어 있다는 것. 숨겨지지 않고 찬장 안에 밀려 들어가지 않고 환하게 불이 켜져 있다는 것. 눈물이 났다. 이번엔 서러워서가 아니라 기뻐서. 아이들은 그 사이 자랐다. 아들 준혁은 의대를 나와 외과 전문의가 됐다. 내가 밥그릇을 숨기고 살던 집에서 내 자식이 사람을 고치는 의사가 됐다. 딸 지은은 법학대학원을 마치고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남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을 한다고 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람. 내가 그토록 삼켜왔던 말을 직업으로 삼은 내 아이가 거기 있었다. 아들 준혁이 전문의 면허를 딴 날 딸 지은이 첫 번째 재판에서 이긴 날, 나는 그 아이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생각했다. 부엌 찬 바닥에서 쉰 김치를 먹으면서도 놓지 않았던 것. 화장실에서 수도를 틀어놓고 소리를 죽여 울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 방바닥에 주저앉아 잠든 아이를 안고 새겼던 서약. 그게 이걸 만들었구나.
소식은 지인을 통해 들려왔다. 시누이 미숙이 이혼을 당했다는 것. 그것도 재산을 거의 다 날린 뒤에. 자세한 사정은 굳이 캐묻지 않아도 윤곽이 그려졌다. 결혼 초부터 미숙은 살림보다 씀씀이가 컸다. 시어머니가 지원을 끊지 않는 한 스스로 아낄 이유가 없었고 시어머니는 끊지 않으셨다. 아니, 끊지 못하셨다. 시누이 미숙은 시어머니의 가장 큰 자랑이었으니까. 그 자랑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내 2년치 노동이 들어가도 지방 곳간을 긁어도 미숙의 남편이 사업에 실패한 건 그 씀씀이와 무관하지 않았다.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많은 살림이 버텨지는 시간은 한계가 있는 법이었다. 빚이 쌓였다. 남편이 먼저 정리를 요구했고 미숙은 끝까지 버텼지만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했다. 아이들은 아버지 쪽으로 갔다. 재산은 없었다. 빚만 남았다. 미숙이 짊어진 것들을 들고 돌아온 곳은 시어머니 집이었다. 그 시간 동안 시어머니는 노화가 빨리 진행되고 계셨다. 사람이 믿었던 것이 무너질 때 몸도 같이 무너지는 것인지 미숙의 이혼 소식이 들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부쩍 기억이 흐릿해지셨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방금 밥을 드셨는지, 눈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미숙은 친정으로 돌아왔다. 처음 몇 달은 어머니 곁에 있었다고 들었다. 하지만 그것도 몇 달이었다. 자기 앞가림도 되지 않는 처지의 치매 노인까지 돌보는 건 못하겠다고 했다. 나도 먹고 살아야 한다고. 일을 찾아야 한다고. 이 나이에 어떻게 다 하냐고.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나는 한참 동안 창밖을 봤다. 일을 찾아야 한다는 말. 이 나이에 어떻게 다 하냐는 말. 나는 그 말들이 낯설지 않았다. 너무 잘 알았다. 나도 그 말들을 할 수 있는 처지였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다만 나는 그 말들을 입 밖에 꺼내는 대신 새벽 4시에 일어나 나물 보따리를 들고 버스를 탔다. 미숙은 달랐다. 그 결정이 지금 여기로 이어졌다. 미숙은 결국 어머니를 두고 떠났다. 시어머니가 홀로 집에 남겨졌다는 소식은 동네 사람이 연락을 해와서야 알려졌다. 전화를 받은 건 식당 마감 준비를 하던 저녁이었다. 동네 어귀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이웃 아주머니였다. 목소리에 난처함이 배어 있었다. 순옥 씨, 연락하기가 참 그렇긴 한데. 시어머니가 며칠째 혼자 계신 것 같은데 아무도 없어서. 오늘은 마당에 쓰러져 계신 걸 내가 봤어. 구급차는 불렀는데 그냥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나는 전화를 끊고 잠시 앉아 있었다. 직원들이 주방을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물 트는 소리. 나는 행주를 손에 쥔 채로 그 소리들을 들었다. 머릿속으로 어떤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찬장 안에 밀려 들어가던 내 밥그릇. 부엌 시멘트 바닥에 혼자 쪼그리고 앉아 찬밥을 먹던 겨울 아침들. 내 2년치 돈을 태연하게 가져가시던 그 눈빛. 그리고 화장실에서 소리를 죽여 울던 나. 방바닥에서 잠든 아이를 안고 했던 서약.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 먼저 간다. 직원에게 그 말만 하고 앞치마를 벗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응급처치를 마친 상태였다. 뇌졸중이었다. 오른쪽 반신이 마비되었고 언어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치매도 이미 중등도로 진행된 상태였다.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왔지만
어딘가 먼 곳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병실 침대에 누운 시어머니는 작으셨다. 그게 가장 먼저 든 생각이었다. 작다. 내 기억 속의 시어머니는 크고 단단한 사람이었다. 내 밥그릇을 들어 올려 찬장에 밀어 넣을 수 있는 사람. 내 돈 봉투를 아무렇지 않게 가져갈 수 있는 사람. 내가 어떻게 해도 꿈쩍하지 않던 사람. 그 사람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다. 한쪽 입이 조금 처져 있었다. 손이 이불 위에 올려져 있었는데 그 손이 떨리고 있었다. 가늘고 마른 손이. 나는 병실 문 앞에 한동안 서 있었다. 들어갈 이유가 없었다. 아무도 나에게 이 자리를 요구하지 않았다. 법적으로 나는 이미 이 집안 사람이 아니었다. 시누이는 도망쳤고 남편은 이미 세상에 없었다. 나와 시어머니 사이엔 혈연도 인연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그런데도 나는 그 병실 문을 열었다. 이유를 묻는다면 지금도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 불쌍해서였냐고 하면 온전히 그것도 아니었다. 용서해서였냐고 하면 그것도 아직 아니었다. 그냥 들어갔다. 어쩌면 그 모든 세월 끝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내 자신에게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시어머니 침대 옆에 섰다. 시어머니가 눈을 떴다. 나를 봤다. 처음엔 초점이 없는 눈이었다가 천천히 무언가를 알아보는 눈빛으로 바뀌었다. 입이 움직였다. 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다. 뇌졸중으로 인한 언어 장애였다. 하지만 나는 알아들었다. 순호가. 시어머니가 30년 세월 동안 내 이름을 그렇게 부른 적이 있었던가. 반말도 명령도 핀잔도 아닌 소리로. 그냥 이름으로. 나는 대답했다. 내 어머니.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마비된 쪽 눈에서 먼저 흘렀다. 닦을 수가 없는 눈물이었다. 손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나는 휴지를 꺼내 그 눈물을 닦았다. 그 순간 느꼈던 것을 나는 아직도 정확한 말로 설명하지 못한다. 시원하진 않았다. 속이 뻥 뚫리거나 통쾌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이상하게 조용했다. 파도가 치다가 갑자기 잔잔해진 바다처럼. 오래 끓이던 국이 불을 끄고 나서 조용해지듯이 30년이 이 방에서 조용해졌다. 나는 간호사를 찾아 입원 수속에 필요한 것들을 물었다. 담당 의사에게 치료 계획을 들었다.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 장기 요양이 될 수 있다는 것.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병원을 나오며 핸드폰을 꺼내 아들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혁아, 할머니 입원하셨다. 엄마가 챙길 테니까 너는 하던 일 마저 해. 전화를 끊고 주차장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많았다. 충청도 하늘은 예나 지금이나 별이 많았다. 시집 오던 날 밤에도 저렇게 별이 많았던가. 나는 기억을 더듬었다. 기억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아마 별을 볼 여유가 없었겠지. 지금은 올려다볼 수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는 차 문을 열고 탔다. 시동을 걸었다. 내 이름이 붙은 식당으로, 내가 일군 자리로 돌아갔다. 그 사람이 내 식당에 나타난 건 목요일 점심이었다. 가장 바쁜 시간이었다. 테이블마다 손님이 가득하고 주방에서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기름 튀는 소리가 뒤섞였다. 나는 홀과 주방 사이를 오가며 손님들을 살피고 있었다. 그때 입구 쪽에서 직원이 나를 불렀다.
사장님, 손님이 찾아오셨는데요. 돌아봤다. 신우이 미숙이었다. 30년이 흘렀다. 그 세월이 미숙 위에 내려앉아 있었다. 한때 번들거리던 피부는 거칠어졌고 항상 빳빳하게 손질되어 있던 머리는 윤기를 잃었다. 좋은 옷만 골라 입던 사람이 구깃한 점퍼를 걸치고 있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달라진 건 눈빛이었다. 예전의 눈빛은 날카롭고 빈틈을 찾는 눈이었다. 지금 그 눈은 작아져 있었다. 무언가를 구하러 온 사람의 눈. 나는 잠시 봤다. 그리고 직원에게 말했다. 손님 다 나가시면 이번 테이블 치워줘. 미숙을 구석 자리로 안내했다. 물 한 잔을 갖다 놓았다. 나는 앞치마를 고쳐 매고 맞은편에 앉았다. 미숙이 먼저 입을 열지 못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테이블만 봤다. 나는 기다렸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다. 예전의 나였다면 이 침묵이 불편했겠지. 지금은 아니었다. 한참 후에 미숙이 말했다. 순호가 이름을 불렀다. 올케라고도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불렀다. 어렸을 때부터 나를 그렇게 불렀다. 대놓고 무시하는 호칭이었다. 지금은 그 이름이 다르게 들렸다. 매달리는 소리가 났다.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신 거 알지? 근데 나도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병원비를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어. 너는 식당도 크고 잘 되잖아. 그래도 어머니 며느리인데. 법적으로는 아니라도 정으로는. 우리가 그동안 좀 잘못한 것도 있는데 그게 억울하면 내가 빌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숙이 의자에서 내려왔다. 무릎을 꿇었다. 내 식당 바닥에 내 앞에. 나는 그 장면을 봤다. 눈을 크게 뜨거나 흔들리지 않았다. 오래전에 이런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막상 그 장면이 눈앞에 있으니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다. 통쾌하지 않았다. 그저 봤다.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구나. 이게 이 사람이 살아온 방식의 끝이구나. 미숙 뒤로 보이는 창밖에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일어나세요.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했다. 나도 놀랐다. 분노가 없어서가 아니었다. 분노는 있었다. 다만 그 분노가 30년을 지나오면서 다른 무엇으로 굳어 있었다. 뜨겁지 않고 단단한 것으로. 미숙이 일어나 자리에 앉았다. 눈이 빨개져 있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형님, 나한테 빌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미숙이 고개를 들었다. 내가 시집와서 첫날 먹은 게 뭔지 기억하세요? 미숙이 굳었다. 찬밥이었어요. 쉰 김치하고 찬밥 덩어리. 어머니가 내 밥그릇을 찬장 안에 넣어버렸거든요. 며느리가 같이 밥 먹으면 안 된다고. 기억나세요?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기억해요. 그 겨울이 얼마나 길었는지, 부엌 시멘트 바닥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내가 새벽마다 나가서 나물 팔고 설거지해서 모은 돈을 어머니가 가져가서 어디 썼는지도 기억해요. 형님 혼수값이랑 남편 사업 자금으로 들어갔지요. 미숙의 눈이 흔들렸다. 나는 계속했다. 내 자식들이 배고프다고 할 때 나는 항상 조금만 참으라고 했어요. 어디 한번 사달라고 조를 때 다음에 하자고 했어요. 그 다음이 언제 왔는지 알아요? 내가 혼자서 벌고 나서야. 어머니한테도 남편한테도 기댈 게 없어지고 나서야. 나는 잠깐 멈췄다. 창밖 햇살이 테이블 위로 길게 들어와 있었다.
나는 그 빛을 잠깐 봤다가 미숙을 다시 봤다. 어머니한테 전해주세요. 예전에 제가 먹던 찬밥 덩어리라도 갖다 드릴까요? 내 자식들 피눈물 흘리게 한 그 돈, 이제 와서 내가 10원 한 장 보태드릴 수 없어요. 형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 받으러 오기 전에 평생 어머니한테 퍼다 나른 거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금 어디 있어? 미숙이 입술을 떨었다. 그래도 피부치잖아. 어머니가 많이 후회하고 계셔. 알아요. 나는 짧게 말했다. 근데 후회가 뭘 되돌려줘요. 내가 부엌 바닥에서 온 시간이 돌아와요? 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내가 옆에 더 있어줄 수 있었던 날들이 돌아와요? 나한테는 아무 상관없어요. 미숙이 말이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바쁘니까 이만 가보세요. 그날 저녁 나는 요양원 한 곳을 검색했다. 지역에서 가장 저렴한 국공립 요양원이었다. 대기자 명단에 올리는 방법, 기초수급자 신청 절차, 담당 사회복지사 연락처, 그것들을 메모해서 미숙에게 문자로 보냈다. 한 줄 덧붙였다. 이 이상은 못 해줘요. 이것도 내가 해줄 이유는 없지만 이걸로 끝. 답장은 오지 않았다. 상관없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소파에 기댔다. 거실 창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다. 내가 10년 전 처음 전셋방을 얻었을 때 이런 뷰는 상상도 못했다. 지금 나는 내 명의의 아파트 소파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다. 아무도 치워놓지 않은 내 밥그릇이 싱크대에 놓여 있었다. 전화가 왔다. 딸 지은이었다. 엄마, 오늘 고모 왔다고? 직원한테 들었어. 괜찮아? 응, 괜찮아. 엄마가 뭐라고 했어? 나는 잠깐 생각했다. 할 말 했어. 지은이 잠시 조용히 있다가 말했다. 엄마, 나 엄마 딸인 거 진짜 다행이다.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걸렸다. 좋은 방식으로. 그래, 나도. 전화를 끊고 나는 한동안 가만히 있었다. 내 인생을 거꾸로 돌려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시간들이 있다. 왜 그렇게 오래 참았는지, 왜 더 일찍 떠나지 않았는지, 왜 그 찬밥을 그렇게 오래 먹었는지, 지금의 내가 그때의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 줄 수 있다면 좀 더 빨리 단단해지라고 말하고 싶다. 좀 더 일찍 나를 챙기라고. 하지만 또 생각하면 그 긴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겠구나 싶다. 부엌 바닥에서 쉬어가며 울었던 밤들, 아이를 가슴에 안고 서약했던 그 새벽이 나를 여기까지 밀어왔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다. 시어머니는 한평생 며느리를 찬밥 취급했다. 그리고 마지막엔 아무도 없는 요양원 침대에 혼자 누웠다. 신우이는 평생 어머니 치마폭에서 받기만 했다. 그리고 마지막엔 자기도 가진 게 없어 남의 식당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부엌 바닥에서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은 내 이름이 붙은 간판 아래에 있다. 세상이 반드시 공평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열심히 산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나쁜 짓을 한다고 다 벌을 받는 것도 아니다. 다만 내 경우엔 그 긴 세월 끝에 이렇게 됐다. 봄이었다. 아들 준혁이 주말에 가족들을 데리고 왔다. 며느리 소연이 아이 둘을 데리고 현관을 들어서면서 어머니, 저 왔어요. 하고 크게 불렀다. 나는 주방에서 그래. 어서 와 하고 받았다. 손자 민우가 달려와 내 허리에 안겼다.
작고 따뜻한 무게. 지은이는 남편 태준과 함께 왔다. 사위 태준은 들어오자마자 장모님, 이거 사왔어요 하면서 과일 상자를 들었다. 지은이 뒤에서 엄마 눈치를 살피는 태도가 우습고 귀여웠다. 나는 밥상을 차렸다. 큰 상이었다. 소고기 미역국, 갈비찜, 제철 나물 3가지, 잡채. 내가 만든 음식들이었다. 오래전 내가 끓여서 안방으로 날랐지만 한 입도 못 먹던 음식들이었다. 지금은 이 음식들이 내 식탁 위에 있었다. 내 가족들 앞에 모두 자리에 앉았다. 나는 제일 먼저 수저를 놓았다. 모든 자리에 하나도 빠짐없이 먹자. 밥상 앞에서 웃음소리가 났다. 민우가 갈비를 달라고 손을 뻗었고 지은이가 태준한테 국 떠줬냐고 물었고 준혁이 소연한테 뭔가 귓속말을 해서 소연이 웃음을 참았다. 나는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 밥을 먹었다. 따뜻한 밥. 내 자리에서 내 밥그릇에 30년이 걸렸다. 하지만 늦지 않았다. 지금 이 밥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아니, 충분함을 훨씬 넘었다. 봄볕이 창을 통해 식탁 위로 쏟아졌다. 나는 처음으로 아무것도 참지 않고 웃었다. 긴 시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